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사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불과 8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대표 수출품은 오징어와 돼지털이었습니다. 붓을 만들 기술이 없어 원재료만 깎아 해외로 내다 팔던 시절 오징어라도 돼지털이라도 팔아야 먹고 살지라는 말이 당시 현실을 보여줍니다. 1961년 당시 돼지털은 10대 수출품 안에 들었고 삼성 영풍 같은 기업도 오징어 판매로 종잣돈을 마련해 세계적인 반도체와 비철금속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47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2,557조 원으로 무려 5만 3천 배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953년 67달러에서 2024년 약 3만 6천 달러로 53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23년부터는 일본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시대별 성장 과정도 뚜렷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철광석, 오징어, 돈모 등 원자재 위주 수출로 출발했고 섬유와 가발 같은 경공업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정치 안정 속에서 고도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 제품 등 첨단 중후장대 산업이 주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해양 구조물, 합성수지가 5대 수출품으로 꼽힙니다. 사회 변화도 눈에 띕니다. 광복 직후 78%에 달했던 문맹률은 1970년 7%로 낮아졌고 2023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구는 1945년 2천만 명에서 2024년 5천만 명으로 늘었으나 합계 출산율은 0.75명까지 떨어지고 고령화율은 19.5%로 급상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62세에서 83세로 늘었지만 자살률과 만성질환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GDP 대비 정부 지출은 1970년 19%에서 최근 35%까지 늘었으며 국방비 비중은 줄고 복지 지출은 26%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과 소득 재분배로 정책 방향을 넓혀왔음을 보여줍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와 돼지털을 팔던 나라가 디지털을 앞세운 세계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국가로 성장한 지난 80년의 궤적은 앞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각부는 지난 8월 26일 화산 방제의 날을 맞아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영상은 1707년 호에이 분화를 기준으로 피해를 추정했습니다. 후지산에서 25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야마키타, 60km 떨어진 사가미하라, 그리고 약 100km 거리의 도쿄 신주쿠를 주요 사례로 설정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분화 불과 3시간 만에 화산재가 도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틀 뒤 사가미하라에는 20cm, 신주쿠에는 5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는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화산재는 생활 기반을 크게 흔드는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목조가옥은 지붕 위로 30cm 이상 화산재가 쌓이면 붕괴 위험이 커지고 화산재가 3cm 이상 쌓인 상태에서 비가 내릴 경우 자동차 주행조차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수 정전, 철도 운행 중단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의 마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후지산은 높이 3,776m로 일본을 상징하는 화산입니다. 지난 5,600년 동안 약 180차례 분화했으며 평균적으로 30년에 한 번꼴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1707년 호에이 분화 이후 지금까지 300년 넘게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지구과학자인 후지 도시쓰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영상에서 후지산은 젊고 활발한 화산이라며 언제든 다시 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난 시 편의점 등이 임시구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최소 일주일 분량의 식량 비축을 권고했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바코드를 붙이는 훈련 장면은 재해 시 민간 인프라가 긴급구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각부는 이번 영상을 통해 화산재 퇴적에 따른 피해 범위를 약 200km 이내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지산과 약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후지산이 다시 분화할 경우 일본 수도권까지 화산재가 도달하는 광범위한 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이번 CG 영상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긴 휴화기를 고려할 때 언제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대비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 통합식량 안보 단계 분류 IPC가 가자 지구의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IPC는 지난 8월 22일 기근은 이미 진행 중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가자 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으며 주민 4분의 1인 약 5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남부 칸 유니스와 데이르 알발라 등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64만여 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C는 그간 기근 판정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은 IPC의 기근 선언이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보고서를 완전한 거짓이라 비난했고 외교부는 IPC가 하마스의 선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 이후 10만 대 이상의 구호 트럭이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며 식량이 넘쳐나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엄청난 양의 식량이 반입됐지만 하마스가 이를 훔쳐 이용했다며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 보고서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캐서린 러셀 사무총장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데 방법론을 따지는 것은 추잡하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18,000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8명, 교실 하나 분량의 아이들이 매일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 기근을 인위적 위기라 규정했습니다. 안보리는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다며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제한을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영양실조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전쟁 기간 영양실조 사망자는 2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마다 바짝 마른 아이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PC의 5단계 분류 가운데 최종 단계인 기근 판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화된 위기입니다. 전쟁의 무기로 기아가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주발사체와 초대형 위성 군집이 지구대기에 새로운 오염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로켓 발사에서 발생하는 그을음과 이산화탄소가 지상 산업에 비해 절대량은 적지만 상층 대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00배 강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류가 대기 상층에 이처럼 많은 오염을 축적한 적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엘로이즈 마리스 교수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이 전례 없는 대기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223차례,
2024년에는 259차례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된 연료는 15만 3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발사 증가 배경에는 통신용 초대형 위성 군집 사업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영국의 원앱, 중국의 사우전드 세일즈 등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연구팀은 이들 발사로 발생한 배출 물질이 기존 항공기 매연이나 지상 오염 물질보다 훨씬 강한 온난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우주국의 고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할 경우 매연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 화합물까지 배출돼 지구대기에 복합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발사체뿐만이 아닙니다. 궤도 수정을 다한 위성이 지구대기로 재진입하면서 새로운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16개, 2024년에는 2539개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해 연소됐으며 무게로는 13,500톤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나 미세금속 입자가 방출돼 성층권과 중간권 대기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튜어트 마틴 영국 국립우주센터 이사장은 현재 국제법은 우주물체의 소유권을 발사국에만 귀속시키는 방식이라 국제적 규제가 어렵다며 우주잔해 관리와 대기 오염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와 재진입 증가세가 앞으로도 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 초대형 위성 군집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지구기후 시스템에 미칠 파급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